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그리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특별검사가 이례적으로 나와서 기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에서 피고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피고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기각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제가 이미 따로 클립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올린 오늘의 미국, 제가 미국 대선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라고 제목을 붙여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여론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도저히 여론이 들어가지 않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팩트체크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많이, 아니 왜 이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이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힐러리 클린턴, 지금은 이제 정치도 하고 있지 않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가지고 나오는가, 헌터 바이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도대체 피고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은 다른 클립에서 보시고요. 그 밖에 오늘 다 연관되는 뉴스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이 좀 그 강력한 예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정치인들은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왼쪽인가요? 조금 의자를 이 정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왔나요? 조금 보기 편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중앙에 있지 않는다고. 중앙에 있어야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거 압니다. 앵글. 어떤 분께서, 부부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메일 제가 답도 못 드렸어요. 아직 요즘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도 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운데다가 놓으면 나중에 너무 또 편집해야 되고 사진 놓을 때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제가 한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가고, 좀 모습이 일그러지거나 밉거나 보다는 좀 편리하게 방송 준비도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려고 좀 제가 항상 가운데 아주 대칭이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딱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인 대회에 나오는 미인처럼, 배경 대회 나오는 배경처럼 그렇게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조금 이렇게 왔습니다. 얼핏 보니까 너무 이쪽인 것 같아서요. 트럼프가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좀 환상처럼 보이기는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와 크리스 크리스티의 트럼프 전 대통령 때리기, 이건 좀 허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전문가 가운데서. 뭐 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야 그냥 트럼프를 때리기 위해서만 나왔다고 하지만, 마이크 펜스는 적당하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때리면서, 그런 때 저는 비겁하다는 단어도 쓰기도 하거든요. 뭐 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때리면서 모든 목적은 내가 표를 갖는다, 트럼프의 표까지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펜스는 본인이 될 수 있다고도 믿으면서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지 모르지만 트럼프에게 너무나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 마음이 확 돌았을 때는, 어떤 땐 사람들이 양심 선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는 그런 양심 선언을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트럼프라는 사람을 누르고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야심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가 영 거기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트럼프 아래에서 엄청나게 충성을 했다가 지금은 트럼프를 누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트럼프를 비난을 하는데, 화끈하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한국 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펜스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서부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트럼프의 거의 모든 스캔들 때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거의 모든 스캔들 때 언제나 트럼프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를 방어하고 막 심지어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은 그건 좀 아닌데 라고 할 때도 막 트럼프에게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이번에 충성을 하지 않는 반대의 목표는 본인이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이 돼야지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 과연 트럼프의 지지자가 마음을 돌려서 찍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온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 후보가 될 리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느 순간 So help me God. 갓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크 펜스는. God. 이런 책을 쓰고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정쩡하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바이든은 확실하게 비난을 하고 모든 사람은 법 위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잘못인데 그것은 법의 심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용히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진영에도 이 같은 비굴함을 가지고는 호소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호소하기 힘든 거죠. 아무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다가갔었고 그리고 이제 잘 지내다가 물론 본인이 원하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장관 등등 검사 출신이니까 크리스 크리스티가 이제 그 이유는 역시 가족입니다.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인 자레드 쿠시너의 아버지를 기소한 사람이니까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런 이유로 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대 그때 뷰티풀한 크리스 크리스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 에이미 코니 베렛이었었죠. 그 당시에 막 대법관 내가 이거 막 세 번째 만들었어 하면서 그 막 코비드가 한창일 때였어요. 그때 본인의 그 이제 복음주의자들 보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여자인데도 40대인데도 낙태에 반대를 하고 하는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해놨어 하고 그 축하 파티를 했죠. 거기서 완전히 슈퍼 스프레드 완전히 거기 간 사람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때 코비드에 걸려서 백악관 행사 갔다가 트럼프가 딱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백악관에서 걸렸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크리스 크리스티가 딱 그걸 했죠. 그리고 나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뷰티풀한 관계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는 당연히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는 크리스 크리스티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서 그 2016년, 15년 그때 가장 호전적인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리스 크리스티 뭐 말도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 말이 반대예요. 크리스 크리스티가 말을 워낙 그 혀가 아주 감칠맛 있게 차갑고도 잘하죠. 말을. 그리고 투 더 포인트를 핵심을 잘 뚫고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람하고 같이 토론하는데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만이 또 트럼프를 가장 잘 알고 토론 상대 역할까지 해줬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리스 크리스티만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는 크리스 크리스티가 나가는 토론에는 의도적으로도 안 나갈 것 같고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을 나머지 사람들은 론 디센티스도 그렇고 그리고 펜스도 그렇고 론 디센티스는 펜스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정부 아래서 일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덕은 봤어요. 처음에 막 정치인 주지사 되고 그럴 때 하원 의원 하다가 하원 의원 론 디센티스가 프리덤 코커스 창립 멤버잖아요. 2015년도에. 그러다가 플로리다 주지사 나갈 때 트럼프가 도와줬죠. 도와줘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건 아니죠. 디센티스가 본인의 이상대로 플로리다를 아주 보수적으로 이끌어가서 보수 지지층에서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와 같이 일한 그런 부담감은 없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와는 달리.
그런데 어쨌든 모든 지금 공화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워낙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4년 동안 공화당이 트럼프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없이 트럼피즘을 해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죠. 화요일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기소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도. 실제로 공화당의 많은 그 전략가 가운데서 이 기소장 어제 그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2분 동안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철저히 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에이 뭐 트럼프가 당연히 이기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약간 그런 비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기각될 수 없는 기소장이다 뭐 이런 얘기로요. 등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still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로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시사만평 하나 보시죠. 트럼프와 펜스 쪼개졌네요. 이런 일이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없는 카멜라 해리스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경우는. 그러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펜스가 트럼프 펜스로 가야지 되는데, 이게 쪼개졌잖아요. 반으로. 2024년도에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면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를 합니다.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20%까지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현직 대통령에게 대적을 해서 예비선거에서 나온 사람이 전 트위터의 창업자면서 CEO인 그 잭 돌시, 뭐 이 사람도 평범하지 않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지를 했고, 다음 주에도 아마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기 위한 기금 기금 모금 같은 것을 하는가 봅니다.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코비드-19 백신 맞으면 어린이들이 자폐증에 걸린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아버지와는 달리요.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의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음모론이 요즘 공화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심지어 공화당에서는 뭐 방송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QAnon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공화당에서 QAnon, 그 음모론, 그 그룹을 믿어서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음모론 팩트 체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대통령 후보를 바꾸기까지는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오래 머물 수는 있겠죠. 더 오래 머물면서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이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룰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뭐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이든 쪽에서는 디제스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환경법 뭐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를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바마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로서는 된다. 어떻게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통령 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도 정말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에서 연방 상원 의원 임기 첫 번째밖에 안 하고도 대통령이 될 때, 그것도 흑인으로서 젊은 사람이, 그때 이 40대에 바이든이라는 백인 나이가 많이 들고 정치 경력이 수십 년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해서 된 거잖아요. 그때 바이든은 본인보다 정치적인 경력이 너무 일천한 그런 사람 아래 들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편안하게 개인 생활하는 거 좋은데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와야지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통령 후보는 바꿔야지 된다. 이것도 이번에 계속되는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라바마주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항의 비슷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걸 정리를 하는 겸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 밑바닥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흑인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커스터머로 맞아보거나 하신 분들 가운데서 불만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압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은 그런 분들만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 가운데서도 집이 부자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여러분들이 접하셨다면 흑인들은 다 그래 뭐 그렇고 이렇게 얘기 못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는 엄마는 물론 백인이지만 캔사스 출신에 아빠가 케냐 출신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당시에 이제 유학을 하러 왔다가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오바마는 이제 본인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버드 법대의 편집장까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최초로 지내고 나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딸들은 뭐 그 둘째 딸이 USC 졸업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버드를 나왔고 어디든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이쪽으로 와서 졸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게으르고 뭐 어쩌고 머리도 나쁘고 뭐 이런 등등 개인에게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한 인종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들만 접해봤다 하는 그 좁은 그 경험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라바마주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때 이게 흑인을 포함한, 나중에는 이게 흑인 지나가면 다른 소수 인종들에게 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왔어요.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건 그 인종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 인종을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바로 1965년도에 만들어진 민권법입니다. 이 민권법에 대해서 흑인인 연방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투표 권리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그거 민권법에 속하는 건 맞아라고 판결한 사람들은 민권법 조항 2에 인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종을 많이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인종과 이민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 좋죠. 그러니까 한인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단 좋은 겁니다. 다른 것을 대변하라고 할 땐 공화당 후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엘라바마 케이스는 엘라바마주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흑인이 그 인구에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구를 애매모호하게 조정을 해서 흑인이 다수인 7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흑인이 다수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딱 한 군데만 흑인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위헌이다. 1965년 민권법에 위배되는 거다. 소수 인종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 비율대로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태여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것을 해놔서 그 지역구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처럼요. 지금은 뭉쳐졌지만 finally 그렇게 잘라서 흑인이 대표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한다.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도 한번 임시 판결할 때는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가 이번에 이게 완전히 최종적인 판결에서 뒤집힌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아니 엘라바마의 흑인 인구가 27%인데 뭐 14% 정도 대변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뭐 많이 기울어진 것도 아닌데 뭘 그래라고 하시는데요. 27%의 인구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14%만 뽑을 수 있다면 이거는요, 반이 깎인 거예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작은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문제라니까는요. 그럼 이 문제를 할 때
두 사람의 흑인이 있었다. 한 사람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더굿 마샬이라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처럼 흑인들의 인권, 왜냐하면 과거에 차별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치유를 해야지 된다, 힐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동료, 백인이죠. 라티나 한 명 빼고는, 클래런스 토마스 본인과 같은 흑인은 안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민주당에서 지명을 한 사람이고, 클래런스 토마스는 지금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보다도 더 오래 연방 대법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누구죠? 그 브렉 캐버나우라는 백인이 딱 표를 들어줘서 엘라바마의 흑인들이 좀 이게 부당했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판결을 해서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이건 판결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엘라바마를 넘어서 무슨 뭐 텍사스, 루이지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스. 다시 2024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을 무척 50% 이상 높여준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정규방송 시간이 아니니까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사람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는 수십 년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한 번도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항상 백인들 편에 손을 들어서 많은 이슈에 대해서 흑인이면서 백인들 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규방송 아니라서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백인들의 이슈가 있고 흑인의 이슈가 있고 에이시안의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항상 백인들의 편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와이프가 백인인데 와이프가 뭐 부정선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열심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운동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정치인들과 함께도. 그래도 그에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러니까 하고 빠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클래런스 토마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니 흑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이게 무슨 뭐 차별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서 누구 친척들을 아주 비싼 학교에 공부시키고 뭐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휴가를 가고 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1948년도. 조지아주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하이스쿨 2년, 그리고 대학교,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참 클래런스 토마스는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물론. 신학교에 가서 신부 되려고 했는데, 근데 신부는 또 블랙 신부가 별로 없잖아요. 신학교에서의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안 하고 법대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일 법대를 갔어요. maybe 어쩜 예일 법대 간 것도 그 당시에 어퍼머티브 액션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라티나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도 라티나로 들어갈 때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이게 졸업이 문제잖아요. 졸업을 해냈잖아요. maybe 클래런스 토마스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해서 홀리크로스 대학교 매사추세츠에 다니다가 그 당시에는 막 사회 정의를 외치고 흑인 학생 노조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일 법대 다니면서 막시스터인 보수 경제학자 이에 딱 심취를 합니다. 토마스 소웰이라는 그 사람에게 심취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백인의 공허한 약속을 믿지 말고 흑인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주리 검찰총장 오피스에서 일했고 워싱턴 상원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1990년에 조지 부시가 항소법원 판사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그렇게 했고 16개월 뒤에 더굿 마샬이라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 그 사람의 자리가 비면서 여기에 올리려고 할 때 부시가 클래런스 토마스는 최대의 퀄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클래런스 토마스가 그렇게 추앙을 했었던 토마스 소웰 교수는 과대평가다. 그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쨌든 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아니타 힐이라는 사람, 지금은 교수가 돼 있지만 이 사람을 뭐 성추행했다. 그때부터 섹슈얼 허레스먼트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주장이 있었음에도 다 극복하고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뒤부터 굉장히 백인보다 더 하얗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한 번도 이제 구두변론 음성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다가 31년 뒤에서부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 지지하고요. 총기 소지 자유도 강하게 지지하고 낙태 반대하고 무조건 백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고 본인이 대학교 입학할 때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꼭 흑인이 같다고 흑인의 위상이 높아지는가? 이런 거는 위상이 높아질 수 있죠.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흑인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본인도 고백을 했고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정치인 자리에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니까 일을 잘하도록 밀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힘이 커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어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소수 인종이 손해보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키워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흑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때 오바마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미 뭐 동성애자들도 많았고 무슨 본인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하다간 아니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흑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만 나오지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까. 이게 오바마의 비극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흑인들이 아직도 오바마를 이해합니다.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임기 말에는 조금씩 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런 것은 흑인들에게 뭔가를 주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나 클래런스 토마스 케이스에는요. 흑인에 대한 소수인종에 관한 모든 것에 다 반대하기 때문에 별로 있는 게 이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백인들이 그 사람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좋죠. 저 사람조차도 이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드렸고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PGA와 리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거기에 유럽리그까지 합쳐서 합병이 됐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아서 스포츠 세뇌시키고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막 돌리고 젊은이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무슨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잖아요. 이게 딱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 기절초풍을 하고 아니 그 커미셔너가 그럴 수가 있어? 제이 모나하니? 리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간 사람을 그렇게 반역자 취급을 하더니 의회에서도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고 하더니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안 간 우리만 바보네. 돈을 포기하고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그리고 돈 수억 받고 간 사람은 완전 살판 났네. 또다시 PGA도 뛸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런 반대하느냐? 뭐 인권을 위반한다. 이게 바로 제이 모하난이 수없이 지난 그 리브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겁니다. 뭐 정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 911 희생자들은 그 국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했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자말 카쇼기라는 미국 영주권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사우디의 왕세자가 직접 지시해서 살해했다는 게 미국 정보국의 결론인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요. 이 제이 모하난 PGA 커미셔너에게 아주 면전에서 대놓고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이런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리브는 그들의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는 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선수들이 그런 사우디 돈을 받는 것을 더러운 돈을 받는 비도덕적이라고 당신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는 돈인 겁니다. 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리브가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 그 6,500억 달러잖아요. 6,500억 달러 기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직도 기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병하면서 PGA에 뭔가를 3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하던가요. 한 큰 선수 한 15명 갈 때 준 돈 정도 되네요. 2억 달러 받고 리브에 간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크리스 머피 같은 커네디컷의 그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인권은 무슨 인권, 돈이지. 그때도 리브가 너무 커서 PGA를 잡아먹을까봐 걱정했던 거지. 리브와의 경쟁을 피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골프 팬들은 빅 선수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좋다고도 할 수 있고요. 골프에서 끝나겠습니까? 다른 스포츠 이미 시작됐잖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 사우디에 간다면서요. 호날두 선수는 지난번에 경기 보니까 리오넬 메시는 안 간다고 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마이애미에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 그럼 축구에서 끝나겠습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양화시키는 어떤 아이템입니다. 사우디 젊은이들 특히 즐겁게 하고 또 외국인들도 사우디가 그런 독재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례도 자말 카쇼기의 경우에 처참하게 했잖아요.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국내나 해외나 다. 그래서 이 커미셔너가 제이 모하난 커미셔너가 변형적인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돈입니다. 돈. 시사 만평 보시겠습니다. 리브, 사우디아라비아 서 있죠? 골프채가 아니네요. 그리고 PGA, 골프채를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들의 인권 기록 이런 것을 볼 때 합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PGA 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PGA 결정권자에게. 그랬더니 그냥 그린이나 읽어 이러잖아요. 그린이나 읽어에서 그린 읽으려고 보니까 그 그린에 딱 달러 돈이 그려져 있네요. 이게 바로 이번에 결정적인 그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동부의 퀘벡은 한 48시간 동안 조금 나아졌다면서요. 따라서 미국의 동부 지역도 마스크를 조금 떼내고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쩌죠? 그 산불이 지금 퀘벡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몬트리올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 제일 서쪽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캐나다 정부도 돈이 좀 있으니까 강제로 대피를 해야지 되는 그런 가정에는 전부 1,500달러씩 퀘벡 쪽에 줬다고 하죠. 그런데 산불이 400군데 정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퀘벡 빼고 다른 지역도 몇백 군데 있는 거고 미국도 소방관 더 추가해서 보냈고요. 프랑스도 100명 소방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사만평이에요. I still see no evidence of climate change. 연기가 이렇게 많고 이번에 퀘벡이나 다른 많은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It's right in front of your face. 기후변화라는 증거를 나는 아직도 못 보겠어 라고 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 얼굴 앞에 있잖아. 이렇게 다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사만평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잊지 마시고 좀 전에 올린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면서 당선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도 만나고 또 다른 것, 뭐죠? 팩트 체크도 있고, 일단, 로스앤젤레스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주 해피하게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